박 대통령의 친척과 측근 인사들은 지금도 김재규의 배은망덕을 말할 때 개보다 못한 이란 표현을 쓴다. 인간을 차별하지 않았던 박정희는 평소 개에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통령 시절에도 방울이가 자신의 의자에 앉아있으면 쫓아내지 않고 그 옆자리에 가 앉았다. 더운 여름날 방울이가 혀를 빼물고 헐떡거리면 대통령은 자신이 붙이던 부채로 방울이에게 바람을 보냈다. 5.16 전 박 장군은 신당동에서 살 때 와이마루너라는 독일산 경기견을 와이마루라 부르며 키웠다. 아내 유경수는 이 개가 새끼를 낳으면 시장이나 축견사에 팔아 집수리 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금도 신당동 집에 남아있는 벽돌담과 채양은 이 강아지 판매 대금으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와이마루는 6차례가량 새끼를 낳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9일장 기간에 청와대 본관 2층에 혼자 남은 방울이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을 항상 쫄쫄 따라다니던 스피츠 수컷 방울이는 대통령을 찾아 침실과 전실을 기웃거렸다. 나중에는 대통령의 슬리퍼가 놓여있는 곳에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다. 2층 침실의 문만 열리면 대통령이 나타난 줄 알고 꼬리치며 달려갔다가 이내 시무룩해져서 돌아오기도 했다. 방울이가 본관 2층의 주민이 되기 전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살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박 대통령은 허전한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였던지 개를 키우려고 했다. 1975년 무렵 전남 진도 군수가 상납한 것은 황구와 백구라고 불린 진돗개 수컷 2마리였다. 전석영 총무비서관과 박학봉 부속실장이 2마리의 진돗개를 목욕시킨 뒤에 2층 내실로 데리고 올라갔다. 대통령은 백구를 선택했다. 이름은 진도라고 붙였다. 탈락된 황구는 경호 경비대에 보내져 경비견으로 쓰이다가 곧 병을 얻어 죽었다. 진도는 주인한테만 충성을 바치는 진돗개의 성격 그대로였다. 야성이 살아있어 먹을 것을 주는 대통령을 핥히기도 했다. 진도는 대통령에게는 절대적으로 충성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사나웠다. 그래서 박학봉은 이 흰둥이 진돗개를 박진도라고 놀리기도 했다. 전석영 비서관은 각하가 하시면 어쩌려고 라면서 눈총을 주기도 했다. 2층으로 올라가던 차지철 경호실장이 달려드는 진도에 혼이 나서 박학봉에게 구원을 청한 적도 있었다. 부속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도가 고분고분했다. 먹을 것들이 부속실을 통해서 나오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속실의 미쓰리는 진도의 엉덩이를 물린 적도 있었다. 진도의 정 위치는 대통령의 침실 앞 거실이었다. 의젓한 자세로 버티고 있는 진도는 든든하게 보였다. 1978년 이 진도는 박 대통령의 사저인 신당동 집으로 하방됐다. 진도가 너무 사나워 청와대 본관 안에서 원성을 산 것도 한 원인이었다. 진도는 신당동 집 관리인 박환영의 손에 넘어갔다. 여기서 진도의 운명은 또 한 번 바뀐다. 청와대 본관 시절의 진도는 대통령의 위강을 믿고 멋대로 싸돌아다녔으나 신당동에서는 쇠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됐다. 워낙 사나워 밥을 주는 박환영만 물지 않았으니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진도는 쇠사슬을 이빨로 빡빡 물어뜯는 등 저항도 해봤으나 때늦은 후회였다. 박 대통령이 가끔 신당동에 들르는 날이 진도가 사슬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었다. 재회도 잠깐. 대통령이 떠날 때면 진도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꼬리를 흔들고 달려가려고 했다. 우라통이 터진 생활 때문인지 진도는 신당동 집에서 1년쯤 살다가 1979년 봄에 시름시름 앓더니 죽고 말았다. 박환영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잘 묻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박환영은 북한산의 양지 바른 기슭에 진도를 묻고는 돌멩이로 표시를 해놨다. 진도가 청와대에서 신당동 집으로 밀려나갈 무렵에 들어온 것이 방울이었다. 박근혜가 이 방울이를 구해서 육바리 수술도 해주면서 귀여워했다. 이 방울이는 박정희 유족이 청와대를 나올 때 신당동 집으로 따라갔다. 1994년 1월 19일 김성진은 월간조선을 위하여 리 수상과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아시아에서 귀하를 제외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3사람만 든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먼저 덩샤오핑을 꼽겠습니다. 그 노인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중국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만일 등소평이 모택동 이후에 정권을 잡지 못했더라면 중국은 소련처럼 붕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요시다 수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과 냉전이 시작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본이 미국 편에 확실히 서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글쎄요, 세 번째 사람을 거론하게 되면 한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서. 리콴유는 아시아의 3대 지도자에 들어갈 만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와 전 정권, 특히 근사 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3대 지도자의 현직 대통령이 싫어하는 박정희를 포함시켜서 괜히 한국, 싱가포르 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리콴유가 그 김영삼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는 짐작만 할 뿐이었다. 국민으로서는 18회나 받든 지도자요. 개인으로는 30회나 된 오랜 친구. 하나님, 하찮은 저의 축원이오나 인류의 속죄양, 예수의 이름으로 비오니 그의 영혼이 당신 안에 고이 쉬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그가 지니고 떨쳤던 그 장한 의기와 행동력과 질박한 인관성과 이 나라, 이 계례에 그가 남긴 바 그 크고 많은 공덕의 자취를 헤아리시고 하느님, 그지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설령 그가 당신 뜻에 어긋난 잘못이 있었거나 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허물이 있었더라도 그가 앞장서 애쓰며 흘린 땀과 그가 마침내 무참히 흘린 피를 굽어보사 그의 영혼이 당신 안에 길이 살게 하소서. 친구 박정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써내려간 구상 시인의 이 진혼축은 대령에서 대통령 시절까지 인간 박정희와 교우하면서 남긴 7편의 시작 중 마지막 편이 됐다. 구상이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은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나자렛 예수를 쓰고 있을 때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망자가 되어버린 친구를 위해 진혼축을 썼고 그 뒤 5년간 친구의 안식을 기원하는 미사를 올렸다. 구상은 그 친구는 의협심과 인정이 강하고 시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서 난세의 파격적인 인물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킨 뒤에 정상적인 사람들로 주변을 교체해가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정희의 꿈은 자주적 근대화를 통한 민족 중흥이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과 부패의 늪속에 발을 담그고 삼면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면서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도덕과 명분론을 무기로 삼아 대책 없는 비난을 업으로 삼는 위선적 수구 지식인 세력의 도전을 극복해야 했다. 그를 공격한 세력은 좌익뿐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한 세대도 안 되는 나라가 서구식 선진 민주주의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박정희를 독재로 몰았던 관념론자들이 더 많았다. 이들은 카터류의 미국인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었다. 기회주의자들과 기능주의자들이 주류를 형성한 정권 안에서 오직 박정희만이 이들 위선자들과 맞설 수 있는 논리와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박정희의 절대 고독이 담긴 독백이 바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였다. 박정희의 소망은 소박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 독립된 한국의 창건이었다. 그는 1963년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쓴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동시에 이것은 본인의 생리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 미리 이렇게 유언해 놓았던 것이다. 본인이 특권 계층, 파벌적 계보를 부정하고 군림사회를 증오하는 소위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고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 속에서 생이 끝나기를 염원한다.